자, 61번 보겠습니다. 갑이 그 소유 토지에 대하여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다. 지상권이라는 것은 타인 토지를 사용 수익하되 목적이 제한되어 있죠.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죠. 자, 이때 갑이 지상권 설정자고요. 을이 지상권자죠. 자, 지상권 설정자는요. 지상권자가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것을 방해만 안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1번 갑 설정자는요. 토지를 그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 보수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임대차와 차이점이죠. 임대차에서는요. 임대인이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에 용익물권의 경우에는요. 용익물권자, 예를 들어 지상권자 스스로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설정자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1번 옳은 질문. 자, 2번은 구분지상권이라고 되어 있죠. 구분지상권은 지표는 사용 수익하지 않고요. 지하나 지상의 특정 공간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수목 소유 목적으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는 땅에 지상권자가 있거나 기존에 또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상태에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면 기존 지상권자 등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땅에 지상권자 등이 존재한다면 그 자들 전원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을의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든 안 하든 그거와는 상관없이 을의 승낙을 얻지 않고 토지 지하 부분에 제3자를 위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을 지상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 2번 틀렸고요. 3번. 자, 지상권자 을은요. 지상권 양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요. 토지를 임대할 수 있죠. 두 번째. 지상권 양도하거나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해서 지상권의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토지를 임대할 때 설정자인 갑의 동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세 번째, 갑과 을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지상권 양도 등을 금지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특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3번, 임대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다. 특약이 무효다. 따라서 을은 갑의 승낙 없이 임대할 수 있다. 그래서 병은 정당한 임차인이어서 갑은 병에게 토지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4번도 마찬가지죠. 을은 지상권을 목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했다. 이 특약은 무효다. 따라서 을은 갑의 승낙 없이 제3자 병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고 이때 병은 정당한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갑은 병에 대해서 저당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5번 지상권이 소멸하면요. 지상권자인 을은 지상물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해서 반환해야 되죠. 이게 원칙입니다. 이때 설정자가 갑이 지상권자 을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 매수, 팔아라 청구할 수 있고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옳은 질문이죠. 틀린 거 2번. 자, 62번 갑소유 건물의 을이 전세권을 취득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전세금 지급이 전세권의 요소고요. 만약에 처음에 약정한 전세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각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전세금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죠.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하는 전세금 증감 청구권입니다. 일방적인 거죠. 두 번째, 증액 청구는 제한이 있죠. 감액 청구는 제한이 없지만 일방적 증액 청구는 제한이 있습니다. 계약을 하거나 증액을 한 후에 1년 내에는 증액 청구를 못하고요. 1년이 지난 후 증액을 청구하더라도 약정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해서 증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1번 오른지문. 2번 전세권은 312조 1항에서 전세권 존속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하죠. 만약에 10년을 초과하면 단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건물의 전세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건물 전세권이죠. 건물 전세권은 312조 2항에서 최단기간을 보장하고 있죠. 건물 전세권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다. 그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3번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됐다. 이걸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하죠. 전세권을이 전세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했다. 요거는 이제 전세권 저당권이라 합니다. 첫째,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했다. 저당권도 당연 소멸한다. 두 번째, 저당권이 당연 소멸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는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물상대위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한번 틀렸죠. 전세권 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전세권 당연 소멸하고 저당권도 당연 소멸한다. 여기까지 맞았어요. 그런데 저당권이 당연 소멸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런 뜻이다.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는 저당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물상대위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3번 X. 자, 4번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은 원칙적으로 분리양도 할 수 없다. 4번. 5번 전세권의 목적물이 예를 들어 지금 갑소유 건물에 전세권자 을이 있는 상태에서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그 건물 양수인이 설정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전세금 반환 의무도 양수인 병에게 이전된다 그랬습니다. 틀린 거 3번. 63번 유치권. 자, 1번 유치권 성립요건 중에 하나가 점유죠. 이때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면서 엔드 존속요건이죠.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하죠. 다만 점유 상실이 점유 침탈에 의한 상실이라면 침탈 당한 날부터 1년 내 그 다음 유치물 반환 청구는 할 수 없고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도 부활하지요. 2번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자, 이때 이 담보 제공에 대해서만큼은 유치권자의 승낙이나 승낙을 대신하는 판결이 필요하고요. 왜? 채무자가 허접한 담보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4번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 유치물을 보관해야 되는데 그걸 위반했어요. 소멸 청구할 수 있죠.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죠. 따라서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자, 5번 2번에 있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이 담보는 물건, 즉 물적 담보뿐만 아니라 인적 담보를 포함하죠. 자, 이때 인적 담보는 뭘 말하는 거죠? 보증인을 말하죠. 그래서 인적 담보를 포함한다. 5번 X. 64번 저당권자 일괄경매권. 자,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경매권을 말하죠. 어떤 경우에 인정되죠? 건물이 없는 땅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건물이 축조돼야 되죠. 두 번째로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제3자가 건물을 축조했지만 설정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경우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이럴 때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고 건물까지 일괄 경매할 수도 있고 권리라 그랬죠. 권리, 의무가 아니라. 그리고 일괄 경매를 하게 되면 경매법원은 동일인에게 매각 허가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랬죠. 자, 1번 토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돼야 되고요. 2번 법정 사건은 인정되지 않고요.
3번 건물 경매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고요. 4번 토지만 경매해서 채권을 전부 회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건물까지 일괄 경매할 수 있죠. 자, 5번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어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면 일괄 경매 안 됩니다. 일괄 경매는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나서 건물이 신축된 경우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5번 일괄 경매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자, 65번은 우리 계약 성립 중에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청약은 있는데 승낙은 없어. 대신 승낙으로 인정되는 일정한 사실이 있어. 그럼 그 승낙으로 인정되는 일정한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 합니다. 자,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중에서 판례가 하나 있죠. 뭐? 예금 계약.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는 사람과 금융기관 사이의 예금 계약이 언제 성립하는가? 3번 예금자가 돈을 제공하고 청약. 금융기관이 그 돈을 확인한 때, 이 확인한 때가 뭐예요? 승낙으로 인정되는 일정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때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답은 3번. 금융기관 직원이 돈을 받아 확인한 때. 66번 쌍모계약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다. 쌍모계약의 효력이라고 나오게 되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동시이행의 합력권, 위헌부담, 이 세 가지. 자, 1번 쌍모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도 상대방 이행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했다. 이건 뭐죠? 상대방 채무는 아직 변제기가 아니래. 나는 변제기인데 그게 뭐야? 선이행 의무죠. 우리 중도금 지급 따위를 선이행하기로 했을 때 이거 말하는 거죠. 중도금 지급 날짜가 되면요. 상대방 값은 아직 이행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을은 거절 못한다. 원칙적으로. 을은 원칙적으로 갑에 대하여 소유권 넘겨줄 때까지 중도금 못 줘. 라고 거절 못한다. 동시 이행의 합력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1번 X. 단 2번 중도금을 지급해야 될 날짜에 상대방 갑이 신용불안이더라. 즉 상대방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더라. 이게 불안의 합력권이죠. 이럴 때는 거절할 수 있다. 2번이 옳은 답이죠. 3번은 쌍모계약의 당사자 일방 채무가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계약 당시에는 이행할 수 있었는데 계약 이후에 할 수 없게 됐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토지를 매매했는데 매매계약 이후에 토지가 수용이 됨으로써 갑의 잘못도 없이 을의 잘못도 없이 쌍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갑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불가능해져서 무효가 소멸했을 때 상대방 채무는 어떻게 하는가? 이게 위헌부담이죠. 원칙적으로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가 부담하니까 갑은 토지 인도 의무를 면하는 대신 대금 청구 못한다. 상대방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3번. 반면에 4번하고 5번은 채무자 갑의 채무가 채권자 을의 잘못으로 불가능하게 되거나 채권자 을의 귀책 사유로 갑의 채무가 불가능해지거나 또는 채권자 을의 지체 중 불가능해지거나 이럴 때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죠.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갑은 을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따라 4번 X, 5번 X 이렇게 되죠. 4번하고 5번은 다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옳은 거 2번. 67번 동시 이행할명권의 1번에 봤더니
매수인이요 매매대금뿐만 아니라 부가세를 부담하기로 했어요. 세금 따위를. 이때 우리 대법원은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플러스 세금까지 주는 거, 이걸 동시인관계를 합니다. 원래요 세금을 을이 납부하기로, 세금을 을이 부담하기로 한 것은 부수적 의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부수적 의무는 원래 동시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을이 세금을 부담하는 대신 대금을 좀 까주지 않냐 보통. 그럼 을이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은 이건 대금 지급 의무의 다름이 아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과 매수인의 세금 납부가 동시이행 관계다라고 보는 게 판례입니다. 1번. 반면에 2번 동시관계 아닌 거죠.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가 되었을 때 배당을 받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환원 의무와 낙찰받은 자의 채무자에 대한 말소 증기 의무, 동시관계 아니다. 반면에 3번. 갑이 을을 속여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갑의 배우자의 이름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을은 사기를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만 취소합니다. 그래도 금전 소비대차 계약도 취소된 거고 계약이 취소되었으니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죠. 을은 빌린 돈 반환해야 되고요. 병은 근저당 말소해야 되죠. 자, 을이 갑으로서 빌린 돈을 반환하는 것 부당이득 반환이고요. 병이 근저당 말소하는 것도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계약이 무효 취소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 동시이행관계다. 이렇게 되죠. 그게 3번이죠. 자, 4번은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청구를 합니다. 그럼 을은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안 하면 지체가 된다 그랬어요. 이 상태에서 갑이요 다시 며칠 있다가 대금을 재청구하는데요. 이때는 이행을 중단한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 대법원 갑의 한 번의 이행 제공에 의한 청구로 지체 빠졌다 하더라도 을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행사를 못할 뿐 소멸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갑이 이행을 중단한 채 재청구를 하면 지체였던 을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4번이죠. 옳은 지문이죠. 5번 쌍방채무가 모두 이행기가 됐어요. 을도 잔금 지급 날짜가 됐고 갑도 소유권 넘겨줄 날짜가 됐어요. 자, 그 날짜를 지나버렸어요. 그럼 여전히 을의 대금 지급 의무와 갑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 여전히 무슨 관계? 여전히 동생관계 이렇게 되겠죠. 틀린 거 1번. 68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면서 대금은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을 때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제3자를 위약을 요청하는 요약자와 수락하는 낙약자가 있고요. 낙약자가 채무자가 되죠. 그리고 제3자는 일단 수익자가 되겠죠. 자, 1번.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 능력이나 낙약자의 사기 강박을 이유로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죠.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익자인 제3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거나 이런 걸 없습니다. 제3자에게는. 2번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그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는 적어도 합의로 제3자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비진의 표시로 무효거나 허위 표시로 무효거나 착오 또는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되었을 때 이 수익자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3번.
4번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고요.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제3자가 행사할 수 있는 거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했을 때 제3자는 뭐 할 수 있죠? 낙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원상회복 청구 따위 할 수 없습니다. 5번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했죠? 수익자는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틀린 거 4번. 69번 계약 해제. 자, 계약 해제 사유 중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 해제. 가장 기본이 이행지체죠. 544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한 후에 해제할 수 있다. 그게 1번이죠. 반면에 2번 불완전 이행이 있는데 완전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3번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생긴다. 당사자는 선악불문하고 전부 반환해라. 특히 매도인의 경우 금전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자까지 붙여라. 금전 받은 날로부터 이자까지 붙여라. 그게 3번이죠. 자, 해제 의사표시는 철회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을과 계약을 했는데요. 갑에게는 해제권이 생겼어요. 그런데 계약을 해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즉 해제권을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갑의 자유예요. 현재 갑이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을에게 계속 대금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을이 갑자기 와가지고요 강박을 합니다. 너 계약 해제 안 하면 가만 안 있겠다. 을이 갑에게 계약 해제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갑이 해제를 했어요. 그러면 갑의 계약 해제 자체에 강박이라는 취소 사유가 있죠. 그러니까 갑은 강박에서 벗어난 후 해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3번 틀렸죠. 해제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지만 해제 의사표시 자체에 제한 능력이라든가 착오라든가 사기 강박과 같은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해제 의사표시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5번 계약을 해제하면 당사자 사이에서 원상 복구 의무, 원상 회복 의무가 있고 따로 뭐 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때 손해배상은 이행익배상이 원칙이 돼 실뢰익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그랬죠. 78번 해제권 소멸사유가 아닌 거라고 돼 있습니다. 1번 해제권자에 의한 목적물의 가공, 개조 또는 3번 해제권자에 의한 목적물 훼손 또는 반환불능. 해제권 소멸하죠. 4번째 해제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그 제척기간이 경과됐다. 소멸하죠. 해제권자가 해제권을 스스로 포기했죠. 소멸하죠. 그 다음에 2번 해제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자, 갑에게 해제권이 있는데 이 해제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 그래서 상대방은 물어볼 수 있어. 최고. 해제권 행사할 거냐 말 거냐. 이때 최고한 을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합니다. 갑의 확답을 을이 받지 못하면 그 도달주의예요. 도달주의. 갑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이 아니라 자 2번이 해제권 소멸 사유가 되려면요. 상대방의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으나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해야 됩니다. 갑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고요. 을이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럴 때 해제권이 소멸합니다. 도달주의입니다. 답은 2번.
71번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거부했다. 1번 만약 계약금을 주고받지 않았다면 매매 계약은 성립하죠.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수수해야만 계약금 계약이 체결됩니다. 반면에 매매 계약은요. 계약금 수수와 상관없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수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은 성립합니다. 이번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하는 게 아니라 배액을 상환하죠. 3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을 하면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이 되고요.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요. 그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몰수합니다. 그런데 3번을 봤더니 위약금 특약이 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3번은 틀린 겁니다. 위약금이 되려면요. 반드시 특약이 있을 때만 위약금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은 이렇게 돼야 되죠. 계약금은 위약금 특약이 있다면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 말이 없다면 위약금은 아닙니다. 4번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계약금 해제권이 생기죠. 이 계약금 해제권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따로 법정 해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4번이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있다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5번은 이행에 착수했다라는 말이 있죠. 자,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행 착수하면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에 의한 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금 해제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4번이 옳은 질문이죠. 자, 72번에 1번 제3자에 속하는 재산권을 매매 목적으로 했다.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하죠. 따라서 1번 X. 2번 매매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 누가 수취하죠? 목적물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이 수취. 다만 목적물 인도 전에도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매수인이 수취하죠. 근데 이번에 봤더니 목적물 인도 전이라고 되어 있죠. 또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는 말은 없지요. 없으니까 매도인에게 속한다 이렇게 되죠. 3번 채무 이행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계약 비용은 약정이 없으면 쌍방 균분 부담하죠. 그게 3번. 4번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물리적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말하는데요. 이때 물건은 다른 동종류 물건으로 대체가 가능한 불특정물, 자동차 같은 거, 종류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도 되고요. 주택처럼 대체가 불가능한 특정물 하자도 되죠. 특정물 하자, 불특정물 하자를 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5번 매매계약 비용이라든가 계약비용. 계약비용은 약정이 없으면 균분 부담한다고 그랬죠. 또 이행 시기라든가 이행 장소라든가 이런 건 굳이 합의가 없어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죠. 매매계약은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과 지급하고자 하는 대금 이것만 합치가 있으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게 됩니다. 틀린 거 1번. 73번에 1번 임대인이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자, 2번 임차인이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는 지출을 즉시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죠. 자, 3번은 622조 대항력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그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건물을 등기, 건물 소유권 등기를 말하죠. 그때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죠. 4번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로 멸실됐다. 차인감액 청구 못합니다. 임차인 과실 없이 일부 멸실, 요때 멸실된 비율만큼 차인 감액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이 일부가 멸실됨으로써 그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없을 때 차인 감액을 청구하려면 그 멸실이 임차인 과실이 없이 멸실돼야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과실로 멸실되었을 때는 차인 감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번 임차인은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 보관해야 되죠. 틀린 거 4번. 74번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 무단 전대죠. 을과 갑 사이에 임대차가 있었고요. 갑과 병 사이에 전대차가 있었는데요. 을의 동의를 받지 못했어요. 자, 첫째, 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요. 두 번째,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생기고요. 물론 갑병이 부부, 그러면 해지권은 없죠. 세 번째, 을은 병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한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 따위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핵심이죠. 자, 기억. 갑과 병 사이의 전대차 계약은 유효하니까 갑은 병에게 전대차 차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기억. 니은. 을은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디귿. 을은 갑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갑에게 여전히 차임 청구할 수 있다. 리을. 을이 갑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병에게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X. 을이 갑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디귿. 을은 갑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병에게는 청구를 못한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따라서 일단 기억, 갑은 병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답니다. X. 니은 갑과의 계약을 을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원칙 O. 디귿, 을은 갑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습니다. O. 따라서 리을, 을이 갑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병에게는 차임 상당액의 손해배상 따위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X. 미음. 역시 을은 갑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병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다만 갑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조건 행사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옳은 거 4번. 75번 주택임대차. 자, 1번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주택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고요. 법원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가 격려가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소멸하지 않죠. 설령 전출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 존속합니다. 그게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의 취지죠. 자, 2번 임차인은 목적물인 주택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아니죠.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에도 임차인은 목적물이 경매되면 법원에 배당 요구할 수 있죠. 집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그죠? 임차인의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은 집행 개시의 요건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택을 반환하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2번 틀렸죠. 자, 3번 주택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하면 2년으로 본다. 두 번째,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했을 때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 2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게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3번 1년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2년으로 보고 다만 임차인은 1년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을 주장할 수도 있죠. 4번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청구 소송의 절차의 신속을 위해서 소액사건 심판법 규정을 일부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번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주택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에 법원이 이걸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그럼 임차인은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틀린 거 2번. 76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고 돼 있죠. 이거 주택 임차인의 갱신 요건하고 꼭 구별하셔야 되는데 먼저 상인법상 갱신 요구권은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절 못합니다. 자, 여기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4가지는 기억해야 되죠. 임차인이 3기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4번째로 임대인이 목적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위하여 그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이럴 때는 거절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갱신 요구에 의하여 갱신이 되면요.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하되 차임 및 보증금만은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고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기간 만료 상당 기간 내가 아니라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 전부터 1월 전 사이에 라고 해야 되고요. 2번은 2기가 아니라 3기라고 해야 되고요. 3번이 답이고요. 4번 적법 상가 건물 전대가 있을 때 적법 전 차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건을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접이 아니라 임차인의 갱신 요건을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번 X. 자, 5번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이 돼 차임 및 보증금만은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77번 집합건물의 수 및 관리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집합건물 공용부분 복도 계단에 대한 사용수익은 용도에 따라죠. 용도에 따라. 2번 관리단은 구성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당연히 구성됩니다.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히 성립하는 비법인 사단입니다. 3번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든 대지든 분할 금지되죠. 4번 복도 계단 등 공용보라는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지 않지요. 자, 5번 101호를 구분 소유하고 있던 갑. 이 갑은요. 복도 계단에 대한 공유 지분권이 있고 대지에 관한 공유 지분권을 갖고 있을 때 갑이 상속인 없이 사망을 하면 구분 소유권은 국유가 되고요. 공유 지분권인 요 두 놈도 구분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국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갑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 해서 이 갑의 공유 지분권이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구분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거 5번. 78번에 1번, 77번부터는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우리 문제에서 봤던 지문들만 모아가지고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78번에 1번은 정기관리단 집회죠. 매년 회계년도 종료 후 3월에 관리인이 소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죠. 2번은 건물 가격의 2분의 1 이하가 멸실된 경우와 2분의 1이 초과하여 멸실된 경우로 나눠서 2분의 2 이하 멸실은 각자가 할 수 있고요. 초과 멸실은 5분의 4 찬성을 받아야 됩니다. 복구할 때 2분의 1 이하 멸실 복구, 2분의 1 초과 멸실 복구로 나눠서 이하 멸실 복구는 각자가, 초과 멸실 복구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이렇게 필요하죠. 2번도 X. 자, 3번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소집일 일주일 전에 소집 통지하라. 이게 소집 절차죠. 옳은 지문이죠. 다만 전원 동의가 있으면요, 이 소집 절차로 생략하고 소집할 수 있습니다. 4번 공용볼에 관한 변경은요,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고요. 반면에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는요,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79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되는 특수담보권이 뭐죠? 비전형 담보가 가등기 담보가 있고 양도 담보가 있고 매도 담보가 있죠. 세 가지. 따라서 가등기 담보뿐만 아니라 양도 담보, 매도 담보에도 적용이 되고요. 당연히 2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려면 채권자 이름으로 채권자 명의로 가등기가 되어 있거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3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등기권자 등은요, 목적물 경매할 수도 있고요, 귀속 청산을 갈 수도 있죠. 가등기 담보권자 선택하는 거죠. 경매권도 있고 귀속 청산도 가능하고. 자, 3번 4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변제기가 경과한 후에 실행을 통지하고 2달을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요거 통지 및 청산 기간을 거치지 않는다는 무청산 특약 원칙 무효입니다. 청산도 하지 않는다는 무청산 특약 무효예요. 그런데 통지하고 2달이 지난 후, 즉 청산 기간이 경과한 후 제3자 이익, 여기서 제3자는 후순위 권리자를 말합니다. 제3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해서 후순위 권리자가 없는 경우, 이때는 무청산 특약할 수 있다. 예외.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4번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을 면제하는 무청산 특약, 청산기간 경과 전에 하면 무효. 청산기간 전에 하면 무효.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플러스 제3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무청산 특약은 유효. 이건 유효. 예외. 4번이 틀렸고요. 5번 가등기 담보권자가 통지와 청산을 거쳐 본등기하면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린 거 4번. 80번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 신탁 약정 무효가 되고요. 수탁자 등기가 원칙 무효가 되죠. 이건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죠. 원칙 무효입니다. 그런데 명의상 약정 무효 및 등기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는 선악불문하고 대항을 못해요. 그래서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1번이죠. 따라 틀렸죠. 자, 2번. 채권 담보 목적의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 부실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죠. 5번도 마찬가지죠. 신탁법상 신탁등기임이 등기되면 부실법이 금지하는 명의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2번하고 3번은 같은 말이죠. 3번.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 매매계약에서 수탁자가 일방당사자. 수탁자가 일방당사자가 된다는 건 이런 뜻이죠. 각과 을사의 명의상 약정을 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수탁자가 매수인으로서 매매를 했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수탁자가 일방당사자가 매수인을 말하는 거고요. 타방당사자는 매도인을 말하죠. 이때 명의상 약정은 무효지만 매매와 등기는 매도인이 선이라면 유효라고 그랬죠. 그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타방당사자인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 즉 물권 변동은 유효 이렇게 되죠. 자, 명의시장 약정에는요. 명의시장 약정을 하고요. 수탁자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탁자 이름으로 가등기하는 경우도 부실법이 금지하는 명의상 약정에 해당이 됩니다. 단 이게 1번, 2번처럼 담보 가등기일 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청구권 순위 보전 가등기인 경우에도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4번도 옳은 지문, 틀린 거 1번. 자, 이렇게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가볍게 한번 듣고요. 내가 몰랐던 부분, 알았지만 실수로 틀렸던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그 자리에서 요약집 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두시기를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수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해서 실수를 줄여가는 훈련을 9월, 10월 달에는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시험장에서 실수 최대한 줄여서 합격 점수 정도는 맞게 됩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새로운 거 알려고 하지 마시고 알고 있는 것 기억들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시간을 9, 10월 달에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